과거에 마지막 수업이라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수업,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저기가 이제 프랑스 땅이었는데 독일이 점령을 합니다. 독일이 점령, 이제 방문하는 스트라스부르크가 그러니까 독일이 점령을 해서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프랑스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프랑스어로 된 수업을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의 그 그린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예요. 네, 과거에 제 기억엔 80년대인가 하여튼 오래된 1980년대 나온 영화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우리 한국에는 한국 관광객들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그저 꽃보다 할배 다 보셨죠? 네, 꽃보다 할배에서 그 이순재 선생하고 이서진 씨가 이렇게 거닐면서 와 이쁘다 이렇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스트라스부르크 안에 뿌띠 프랑스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뿌띠 프랑스라는 동네가 가보면 왜 이쁘냐면 물론 제가 거기 이제 오늘 만나는 가이드 분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이제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가보면은 뭐 작게는 뭐 100년, 뭐 많게는 뭐 400에서 500년 된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남아 있고 그 앞에 또 하천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꽃들도 주변에 많이 펴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어저께 가이드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비 소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 소식이.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비가 안 옵니다. 예, 그래서 날씨가 좀 보시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가시면 굉장히 사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해서 스트라스부르크에 저희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도착해서 가이드 미팅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분 만나서 안내에 따라서 이제 노틀담 대성당을 저희가 가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걸으면서 제가 스트라스부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 들리세요? 마이크를 네. 네. 여기 스트라스부르크는 건널게요. 여기 스트라스부르크는 프랑스에서 7번째, 8번째로 큰 도시고요. 여러분들이 파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큰 도시 파리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지만 굉장히 스트라스부르크는 역사가 깊고 또 유명한 도시입니다.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중에서 스트라스부르크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독일과 프랑스가 왔다 갔다 지배를 17번 이상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으로 쭉 보시면 지금은 뭐 여기니까 뭐 아름다운 건물이 별로 없는데 독일에서 지어진 건물들이 반이 있고 프랑스에서 지은 건물들이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이름 자체도 프랑스 적이기도 하지만 독일 적이기도 합니다. 스트라스라는 이름은 스트라스부르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트라스가 길이고 부르크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트라스부르크가 위쪽으로는 스위스, 옆쪽으로는 독일, 저 밑쪽으로는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이런 쪽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도시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요. 지금도 유럽 의회가 있기 때문에 유럽의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톨릭 국가이긴 하지만 스트라스부르는 기독교의 색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픔이 많은 나라예요.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번갈아 가면서 썼던 그런 지역은 2분의 1 가격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생활비 단축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의료보험도 무료고요. 학생들은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닌데 학생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무료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해줘요. 전기세도 할인을 해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사실 유학하기에는 은근히 좋은 나라이긴 합니다. 프랑스를 이제 보게 되실 건데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티트 프랑스 이제 말의 어원은 뭐냐면 프티트 베롤이라는 천연두 랑 그다음에 이제 말 프랑스의 매독 군인들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되게 예쁜 곳이 아니었어요. 이 프티트 프랑스는. 이곳은 원래 뭐냐면 그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구역에 이제 다 일부 가옥들이 다 파괴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프랑스와 1세 통치 시절 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 원래 잘 안 씻고 그러니까 이제 매독에도 자주 걸려요. 성생활도 굉장히 문란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 매독을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질병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이 환자들을 격리해서 이 프티트 프랑스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요양시설을 만든 거예요. 저기 가면 이제 뭐 무두장이들, 뭐 가죽 씻는 사람들, 뭐 생선 잡는 사람들, 거기가 가난한 동네인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 모여 살던 지역에 환자들도 그냥 매독 걸린 분들도 다 이제 수용을 한 거예요. 제가 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 무렵까지 그렇게 뭐 무두장이들, 제분업자들, 뭐 염세업자들이 활동을 막 하다가 이제 전쟁 후에 이 지역이 황폐됐으니까 다시금 뭐 우리 관광 지역으로 좀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예쁘게 집을 짓고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길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물도 흐르고 집도 예쁘고 이러니까 이제 프티트 프랑스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옥들이 다 메종 콜롬바주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나무들을 덧대고 그리고 이 외곽으로 가다 보면 색깔들이 뭐 파란색, 노란색 벽들이 되게 예뻐서 그 지역마다 그 메종 그 집을 프랑스어로 메종이라고 하는데 그 집들을 구경하는 재미들도 되게 있습니다. 이 길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런 길이라고 해요. 그거를 뭐 여러 번 갈아엎고 하기는 했었겠지만 이 돌을 박아 넣는 이 방식이 로마 시대 때부터 이렇게 가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모차 끌고 다닐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막 드그득 해가지고 애 자다가 깨고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여기를 좀 작게 축소시켜 놓은 곳이 꼴마르 같아요. 뭐 여기. 네.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사진들을 찍어주게 하자. 얼른 찍고요. 이렇게 봐, 내가 찍어줄게 빨리. 손쳐. 제가 여기 사진을 찍고요.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쭉쭉쭉 돌아서 저 건너편 저 기차 있는데 보이시죠? 저 조그만 기차. 저기서 우리 만나기로 해요. 네.
On va attendre que le pont se ferme, ouais. 4시 20분까지 오세요. 4시 20분까지 그 앞에도 보시고 앞에까지 불러보시고 그리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4시 20분까지 오세요. 나무인데 우리 이제 골목에서 나무인데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 남부로 내려갈수록 막 호탕해요. 아 뭐 우리 밥 한 번 먹자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에요. 그 이후에 뭐 관계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알자스 사람들은 참 사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국인들 오면은 계속 이렇게 말없이 지켜보고 말을 걸지도 않고 되게 어떻게 보면 쌀쌀맞아요. 근데 계속 지켜보면서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제 자기 걸 다 내주면서 잘해주죠.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도 여기가 스트라스부르 지역인데 여러 지역에서 많이 일하러 오시잖아요. 뭐 리옹에서도 오시고 뭐 니스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알자스 친구 사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한국말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불어로는 ዣ 깔방이 심호했던 교회를 보고 그다음에 슈바이처가 연주했던 교회를 보고 그다음에 카테드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ዣ 깔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랑스의 종교개혁가며 장로교회 창시자입니다. 독일식 이름은 요한 칼빈이고요. 프랑스명은 장꾸펑이라고 얘기하고 ዣ 깔방이라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509년 7월 12일 파리 북동부 노용시에서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 제라드 칼빈은 원래 지위가 양반이 아니고 하층민이었어요. 그런데 시민권을 획득해서 노용시의 상류층 인사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죠. 이런 배경으로 칼빈은 노용 지방의 교회 장학금으로 1523년 파리 대학에 입학을 해서 철학하고 변론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오를레앙 대학과 브루즈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했어요. 또 1530년에는 파리 대학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등 인문학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칼빈은 법률과 고전어 등 인문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똑똑한 학생이었고 원래는 신학을 공부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1531년부터 1534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 후에 1534년 5월 4일 노용에서 가톨릭 교회가 주는 연금을 거부하고 투옥되었다가 그해 10월 미사 반박문을 내고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1535년 스위스 바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의 미사 반박문 때문에 프랑스 신교도가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536년 3월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서문을 붙여 기독교 강요를 출간했고 그때 그 칼빈의 나이가 26살 때입니다. 굉장히 기독교 강요를 보신 목사님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글이 명료하고 명쾌하고 제가 봤을 때는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537년 칼빈이 기욤 파렐의 그러니까 기욤 파렐이라는 어떤 신학자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제네바로 막 불러가지고 제네바에 정착해서 생 바울, 그러니까 바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1년 후에 이제 설교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 제네바를 완전한 신학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는데 시의회가 너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1538년 4월 23일에 제네바에서 추방돼서 그 마틴 부처의 권유로 이쪽으로 가실게요. 스트라스부르로 피신하게 돼서 우리가 가게 되는 이 방패교회에서 3년간 그 당시만 해도 신교도가 굉장히 박해받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신교도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도망오는 곳이 바로 여기 스트라스부르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한테는 이 스트라스부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층이 칼빈이 신혼생활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3년밖에 안 살았는데 칼빈이 제일 행복했던 시기라고 해요. 여기서 신혼생활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이게 그냥 에글리즈 헤포메 스트라스부르 부클리에라고 종교개혁, 교회 개혁 교회
방패교회예요, 여기가. 네. 여기가 칼빈이 3년 동안 심우했던 아주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10년) 이들레트 드 뮤르라는 여성하고 결혼해서 사별할 때까지 이제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도 많이 아파서 죽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 강요 증보판과 로마서 주석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1541년 칼빈을 추방시킨 제네바의 반대파가 이제 추방이 되면서 제네바에서 또 칼빈 보고 오라고 또 그렇게 이제 자꾸 관건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1559년 제네바의 개혁주의 대학, 유명한 제네바 대학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그 학자가 되었죠. 자, 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진만 찍고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음식은 슈크루트라고 그 양배추를 이렇게 푹 삭혀가지고 그 이렇게 볶은 거. 그 먹으면 정말 김치 맛이 나요. 그 양배추 푹 삭혀서 볶은 거랑 삶은 거랑 그다음에 돼지고기. 그리고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맨날 먹는 얘기예요. 사람들 앉아가지고. 이쪽 직진합니다. 잠깐만 트람 기다리세요. 예. 여기는 트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건너갈게요. 트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휠체어 타시는 분들 뭐 유모차 가지고 계신 엄마들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뭐 한 시간 내에 모든 도시 시내를 다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구텐베르크예요. 자, 여기 구텐베르크 광장이고요. 조그만데요. 저 종이 하나를 들고 있는 저 분이 구텐베르크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는데 기초가 된 기술을 구텐베르크가 스트라스부르에서 배우고 연마했어요. 그래서 이 광장이 근대 인쇄 발명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840년에 세워졌고 스트라스부르가 신성 로마 제국령이었던 1440년경에 당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여기서 이제 금속 세공술을 배워가지고 그 배운 기술로 1452년 독일 마인츠에서 세계 최초 금속 활자책인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그 구텐베르크가 들고 있는 그 글자가 뭐냐면 엘라 리미에르예요. 리미에르 피. 엘라 리미에르 피. 그리고 빛이 있었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잖아요. 성경이 맨날 이제 그 신부들만 읽어서 성도들은 성경을 몰랐잖아요. 읽지 못했잖아요. 근데 금속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최초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종교 개혁도 할 수 있었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종교개혁 당시에 필요했던 그 선언문들이 이 활자 인쇄술로 급속하게 사람들한테 퍼지게 됐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 지으면서 죽었는지 참 가슴 아픈 성당이기도 하죠. 다 오셨으면 맨 뒤에 분이 손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저기 비디오 찍으시는 분 저 설명해도 될까요? 네. 자,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고딕 양식 아시죠? 미술 양식에서 고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끝으로 뾰족하고 높이 가는 게 고딕 양식이에요. 뾰족하고 높이 올라가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1015년에 건축되기 시작했고 1800년대 오늘의 모습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800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죠. 그리고 이게 원래 첨탑이 지금 저기 큰 게 하나가 있는데 원래는 2개였는데
짓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하나만 그렇게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 저희가 아까 봤던 그 뿌티트 프랑스랑 여기랑 해서 구도시랑 여기 신시가지랑 해가지고 전부 198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처음 건축이 시작될 당시 이 기초는 요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두꺼운 기둥이 두꺼운 그 벽돌이 이렇게 퉁퉁퉁퉁 있잖아요. 그 밑받침이. 그거는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1225년에 짓다가 사르트르에서 온 건설팀이 이 위에다 고딕 양식으로 다시,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고딕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성당 건축을 이렇게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천탑 건설은 저 위까지 짓고 저 천탑 건설은 1365년에 시작이 되었대요. 그리고 1439년에 이제 142m래요. 저 첨탑까지가 142m에 달하는 첫 번째 이제 종탑 건물이 끝났고 1874년까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대요. 네. 현재도 프랑스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세기 들어서 고딕 양식이 더 이상 인기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막 이런 건 건축 양식이 이제 인기가 없어서 두 번째 첨탑은 그냥 안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특징은 뭐냐면 벽돌색이 무슨 색이죠 지금? 지금 붉은수름하고 약간 붉은수름한 색깔이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옆에 보주산맥이 있어요. 보주산의 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제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보주산맥의 흙으로 구워서 짓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빛깔이 나고요. 그리고 고딕 양식의 또 특징이 뭐냐면 밋밋하게 건물을 짓다가 자꾸 덧붙여요. 덧붙여서 더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게 직사각형으로, 옆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사각형으로 이제 성당이 지어졌는데 이렇게 이게 건축 기법이랑 플라잉 기법이래요. 이게 너무 높게만 지으니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고딕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0년 동안 졌다고 그랬어요. 네, 800년 동안 지어졌어요. 네, 대단하죠. 1872년에 건축됐는데 임진왜란 120년 전 된 그 임진왜란보다도 1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나 여러 그 유명한 대통령들이 여기서 식사하시기도 해요. 지금 이게 호텔 겸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 호텔 카테드랄 저 하늘색 창문 배경에 오른쪽 끝에 보면 저 포탄이 하나 박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남자분들 보이시나요? 포탄이 저거 그 당시에 여기 이제 히틀러가 여기 폭격할 때 이 카테드랄 성당을 부실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대요. 이거를 부시면 아깝고 안 부시자니 자기가 좀 뭔가 성취한 게 없을 것 같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안 부시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잘했어. 네. 우리가 아까 봤던 천문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시계가 있다는 거는 뭘 뜻할까요? 부유하다는 걸 뜻하죠. 아무나 시계를 가질 수 있지 않았어요. 특히 성당 안에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돈이 많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태까지 성당에서 시계 보신 적 별로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태엽 인형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이제 그 장치들이 뭘 뜻하냐면 보통 매일 12시 30분에 인형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뭐 갓난아기부터 어린아이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간이 1시간마다 이렇게 돌아가서 시계 태엽 조금씩 돌아가면서 그걸로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 시대니까 시계가 있어야지 농사 짓는 시기를 알고 언제 끝나쳐야 될지를 아니까 시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또 전쟁을 치르더라도 작전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또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고 해요. 역사가 좀 깊으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죠. 영화 배경은 파리죠. diversité de son paysage architectural et comprendre l'ancrage européen de Strasbourg. 네, 유럽해안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스트라스부르가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유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네요. 우리가 장악했군요. 크게 말씀하세요. 아, 네. 또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이거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릴 순 없고 제가 이해한 부분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잇는 그런. 아, 너무 빠르다. 알프스산과 헝강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지금 보이는 곳은 독일이에요. 여기 스트라스부르에서 15분만 가면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일 가서 장을 봐요. 프랑스보다 더 싸거든요. 그런데 한 4년 전에 트람이 연결됐어요. 그 독일하고. 그래서 더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시시탐탐 여기를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일이거든요. 독일로 이제 트람이 다니는 거예요. 저희 집하고 15분 거리에 있어요. 독일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맨날 버스 타고 막 가다가. 이 국경에 이제 다리 세웠다는 얘기 하는 거고, 유네스코에 등록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유럽의 뿌리라고 이제 여기까지 보셨죠. 네,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 그 각 지역 특징들, 그 아까 저희가 본 전체 도시를 구별로 다 쪼갠 거예요.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송파구, 뭐 무슨구, 강동구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없지. 위성으로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전시해 놓는 것 같아. 저것만 딸랑 하나 만들어.
자,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이게 저기 보이죠? 뽕뒤 꼬르보라고 까마귀 다리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까마귀가 프랑스에서는 밀고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는 12세기의 애원의 다리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서 사형수들을 공개 처형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나 뭐 부정한 아내 그리고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자식들 막 이런 거 범죄자들 그리고 마대자루에 넣어서 막 이 일강에다가 이제 던지기도 했죠. 여기 헌강에. 예.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막 살인, 강간, 근친상간, 막 간통 이런 이제 뭐 존속 유기 이런 죄질이 약한 중범죄에만 익사형을 적용하고 경범죄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처벌하기도 했대요. 근데 다리의 모퉁이에다가 이제 경범죄자를 가두어 놓는 철창을 이제 설치하고 그 이제 처벌의 마지막 날 일강으로 여기 헌강으로 뛰어든 죄인이 살아서 강변으로 헤엄쳐 나오면 면제해주는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몇십 년 후에는 이 처형을 수행하기 위해 도구가 이제 등장해서 거래한 나무 찌렛대에 매달린 죄인들을 이 폐수천 안으로 잠수시켰대요. 그러니까 여기 엉시한 도안 있으니까 여기서 뭐 고기 푸죽감도 있고 하니까 고기 여기다 다 씻고 피 씻고 여기 폐수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가죽들도 여기다 씻고 막 이런 더러운 물인 거죠. 그렇게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꼬르보 다리고 저 건너편 지역들도 다 알자스 전통 가옥으로 이제 지어진 다닥다닥 붙여진 건물이고 함부로 이제 막 허물 수 있는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다리 건너면서 사진 한번 찍으실게요. 아니면 저기 신호등에서 할까? 지금 갈까요? 네, 지금 갈게요. 자, 자전거 오니까 잠깐 끊어주세요. 빨리 가세요. 저 안으로. 여기 식당 앞에서 기다리세요. 여기서. 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네. 다 오셨죠? 여기 오른쪽에 부르는 식당인데 잠깐만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오시는데요. 저기 뭐지? 오늘 두 그룹이에요. 그래서 섞이면 안 되니까 저분들이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저기 냅킨이 노란색이 있는 데만 앉으시면 돼요. 네. 네, 들어가실게요. 냅킨이 노란색인 데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저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노란색 냅킨 쫙 깔려 있죠? 저 안쪽으로도 좀 먼저 쭉쭉 들어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숨죽합시다. 할렐루야. 예수